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 15평 남짓한 공간이 저의 지난 30년이었습니다. 박상호 62.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보며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억. 정말 9억이네요.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던 시간들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려왔습니다. 긴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순간이 너무 벅차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랬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 때 제 손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으로 4억 3천만 원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30년 근속에 대한 보상치고는 박한 금액이었지만 더 이상 협상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배 중소기업 자재팀에 입사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처지였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20분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길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잠든 아파트 단지, 어두운 가로등, 졸음에 겨운 승객들. 회사에서는 주로 자재 발주와 재고,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승진은 느렸습니다. 대리가 되는데 8년, 과장이 되는데 다시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이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2억 원을 얻어 들어왔고 10년 뒤에야 겨우 이 집을 샀습니다. 딸아이는 결혼 2년 차에 태어났습니다. 처자이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오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했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호 씨, 그때 참 힘들었죠? 애 키우면서. 아내가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딸아이는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여보, 집은 정말 팔아도 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초부터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기어다니던 거실, 중학교 때 방문에 키를 재며 그어놓던 연필 자국들. 벽지를 몇 번이나 바꿨고 보일러도 2번 교체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아야죠.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급매로 내놓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요즘 시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 그 자체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기에 20년 넘게 모은 적금 1억 2천만 원까지 합치니 정확히 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 혼자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금씩 모았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식당 설거지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내 역시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차례예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우리의 작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어느 계곡 마을, 펜션 한 채를 짓고 손님을 맞으며 살아가는 살. 그것이 저와 아내가 20년 넘게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상호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그 얘기했을 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여름날 우리 부부는 강원도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계곡 옆 작은 펜션에 묵으며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임 후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세상 떠나니까 참 좋아요. 손님들한테 시골밥 해드리고 산 바라보며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요.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곡물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밤 펜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어요. 손님들 웃는 얼굴 보며 사는 거. 그러게요. 서울 떠나서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부터 그 꿈은 우리 부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모으고 집을 팔고 강원도 땅을 사서 펜션을 짓는 것.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야근으로 지친 밤에도 저는 그 꿈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후배들이 먼저 승진해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습니다. 9억 원이면 땅을 사고 펜션을 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대출을 조금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미 몇 군데 땅을 알아봤습니다. 평창, 홍천, 인제. 어디든 좋았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 부동산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참고 견딘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강원도 펜션들을 검색했습니다. 사진 속 펜션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로 지은 통나무집, 넓은 마당, 계곡이 보이는 테라스, 손님들이 남긴 후기도 읽어봤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밥이 맛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그런 펜션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이 펜션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2층 건물,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거 지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9억이면 충분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9억이 정말 충분할까?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걱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9억 원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우편함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하는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펜션 마당을 쓸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려왔고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손님 가족이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꾼 평온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복지관은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요가 교실도 있고 탁구장도 있었습니다. 몸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종이였습니다. 호기심에 집어들어 읽어봤습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스마트 재테크 세미나. 은행 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 이제 현실입니다.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강남 파이낸스 센터 7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50명. 전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사진과 함께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도연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 글로벌 투자은행 근무 경력, 6가지 출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이런 전단지는 자주 봤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막연하게 고민하던 터였습니다. 땅을 사고 펜션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제외하면 아마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탁구장에서 평소 알던 어르신과 몇 게임을 하고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니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테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은 적금에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에 9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었고 그 돈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가 아내의 눈빛을 보고
다시 캐주얼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심을 먹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이낸스 센터는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건물 로비부터 남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하자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소파, 벽면에 걸린 큰 그림들, 은은한 조명. 입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말하고 명단에 체크를 했습니다. 여직원은 자료집과 함께 생수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자료집은 두툼했고 표지는 고급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50석 정도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부부처럼 중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집을 펼쳐보니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호주, 베트남 등의 부동산 시장 분석, 수익률 그래프, 성공 사례들, 사진도 많았고 디자인도 깔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도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이 시가 되자 한 남성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전단지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최도연이었습니다. 네이비색 양복에 흰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놀림도 능숙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도연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은행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연금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뒷받침되었고 정부 통계 자료까지 인용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수익률이었습니다. 연 8%에서 12%의 안정적인 수익.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금리의 3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최도연은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업 건물, 정부가 보증하는 개발 프로젝트, 세계적인 기업이 임차한 부동산,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제 건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쇼핑몰, 호주의 오피스 빌딩, 베트남의 리조트, 모두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성공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실제 투자자의 인터뷰 영상도 나왔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2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4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여성은 은행에 넣어뒀으면 6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거라며 웃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중도 해지는 가능한지, 원금 보장은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든 질문에 최도연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때로는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와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8%에서 12%,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펜션을 운영하면서 그 돈이 들어온다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비수기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도 창밖을 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집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9억 원 중에서 1억이나 2억 정도만 투자해보면 어떨까?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도 많았으니까. 게다가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단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자고. 1억이나 2억 정도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야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전 재산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제가 먼저 받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함께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파이낸스 센터 7층 사무실은 토요일보다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서 전화를 받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최도연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도시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자 지역을 표시한 것 같았습니다. 최도연은 제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퇴직은 언제 했는지,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투자 목적은 무엇인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했고 강원도에 펜션을 지을 계획이며 남는 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투자 상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각 상품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수익률, 투자 기간, 위험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추천한 상품은 호주 시드니의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해 있다고 했습니다. 연 수익률은 9.5%, 분기마다 수익금이 입금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최도연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금 보장 조항, 중도 해지 절차, 수익 배분 방식.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억 중에서 2억이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금액. 계좌 이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걸음은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는지 기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200만 원. 정확히 2억 원의 1%, 한 달치 수익금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통장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되는구나. 사기가 아니었구나. 마음속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선택하셨다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이 나갈 거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시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궁금했습니다. 최도연은 다음 주에 한번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강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최도연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면 속 리조트는 아름다웠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수영장과 레스토랑을 갖춘 시설, 베트남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수익률은 11%, 호주 상품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수익률이 더 높은지. 최도연은 설명했습니다. 개발 단계라서 위험이 조금 더 있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다고.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첫 투자가 성공적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총 5억 원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는 조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억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첫 투자도 잘 됐으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500만 원. 정확히 약속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곳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최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 건물의 대형 글로벌 기업이 추가 임차를 원한다고. 그래서 건물 가치가 급등했다고. 지금 투자금을 더 넣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5억을 넣었는데 더 넣어야 하나. 하지만 최도연의 말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지금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벌써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은 돈은 4억이었습니다. 펜션을 짓기 위해 남겨둔 돈.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억만 더 넣고 나머지 2억으로 펜션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수익이 계속 들어오면 펜션 운영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판단을 믿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2억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이제 총 7억 원. 9억 중에서 7억을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2억. 펜션을 짓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을 모으면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에 대한 월 수익은 대략 700만 원. 1년이면 8천만 원 이상. 2년이면 펜션을 짓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째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 처리가 늦어진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남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세계 지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회사는 입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기 임대로 1달만 사용하고 나갔다고. 정확한 정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억 원, 30년의 땀방울, 펜션의 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2억 원. 집도 없고 펜션도 지을 수 없는 금액.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신고, 법률 상담.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저는 검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민원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7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은 텅 비었다고. 계좌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사기는 요즘 많다고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돈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럴듯했는데 고급 사무실의 전문가처럼 보였는데 경찰관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최도연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제가 건 수십 통의 전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최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해였을까? 혹시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일까? 하지만 문자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호주 건물에 홍콩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단, 패키지 거래를 원해서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2억만 더 투자하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걸까? 그리고 또 돈을 달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사무실은 왜 비워뒀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업무가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사기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홍콩 기업이 다음 주면 결정한다고 합니다. 패키지 거래니까 2억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선생님 투자금 전액 회수하시고도 5억은 더 버실 수 있습니다. 5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억을 잃었는데 5억을 더 벌 수 있다니 12억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펜션도 짓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은 2억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투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기당한 건데 또 속을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도연 명의였습니다. 문자가 함께 왔습니다. 중간 정상금입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2억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기가 아니었던 걸까? 경찰이 잘못 판단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2억을 다시 투자하기로. 어차피 그들이 준 돈이니까. 다시 넣어서 큰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믿어보자고, 실제로 돈이 들어왔지 않냐고. 아내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2억 원을 최도연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몇십만 원. 생활비로 쓸 돈도 빠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도연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남으로 갔습니다. 새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당한 겁니다. 중간 정상금이라던 2억도 미끼였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뺏어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에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추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중간 정상금으로 안심시킨 뒤 마지막 돈까지 털어가는 방식이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9억 원, 30년의 땀방울, 펜션의 꿈, 모든 것이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62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이 벌어야 겨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션은 이제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희망 대신 절망이, 기대 대신 후회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가 찾은 곳은 신림동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3평 남짓한 방 하나. 창문도 작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저는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고시원 방에는 옷가지와 이불, 몇 권의 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도 제가 아끼던 책장도 모두 버렸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좁은 방에서 저와 아내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아내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이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원 청소, 학교 급식 보조, 아파트 경비. 저는 공원 청소를 선택했습니다. 월 60만 원,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아내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시급 9,620원, 하루 5시간 근무.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면 160만 원.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구역은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였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70대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일했냐고, 어디 사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벗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좁은 책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6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착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받던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의 월급까지 합쳐도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펜션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곧 강원도로 내려갈 거라고. 딸은 기뻐하며 응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을 특정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딸을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딸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펜션은 언제 짓느냐고, 놀러 가도 되냐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전 재산을 잃었다고,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부끄러워서.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에서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창피했지만 생활이 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청소 일에 익숙해졌고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마트 일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에서 만나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끝까지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지역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강연장에는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9억을 잃었는지, 어떤 유혹에 넘어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거절하기로 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강연을 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고 여전히 공원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가끔 찾아와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펜션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공간을.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서, 딸이 저를 믿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시원에 살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고시원, 같은 방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할 뿐입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단골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습니다.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공원에는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체조하는 어르신들. 저는 조끼를 입고 쓰레기 집게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2년 전 같았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점심시간 함께 일하는 김 선생님과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74살, 저보다 12살 위입니다. 부인을 잃고 홀로 사시는 분입니다. 박 선생,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처음 왔을 땐 죽은 사람 같더니 이젠 사람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농담은 언제나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2년 전에 저는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벗고 작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기로 한 날입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단골 손님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계산하다가 영수증에 할인 쿠폰 빠진 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잘하셨네요. 작은 일이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일의 소중함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주말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1층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첫 손주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축하한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은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1200만 원쯤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소중합니다. 아빠, 아기 태어나면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헤어질 때 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또 용돈이었습니다. 거절했지만 딸은 억지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2년 전 9억을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의 강연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맡았습니다. 작은 강연료도 받습니다. 10만 원.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3천만 원 지켰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가 제 강연을 듣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기록한 것들입니다. 제 경험, 깨달음, 후회, 교훈. 언젠가 이 노트를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가족과 끝까지 상의하십시오.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십시오. 간단한 원칙들이지만 제가 지켰더라면 9억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습니다.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은 예전 아파트에서 보던 것과 같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펜션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얻는 것, 손주를 안아보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크지 않은 꿈들이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 가족의 소중함, 작은 일상의 가치. 지금 저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 것입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저축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를 그 집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